자만이 살아남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적자생존.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고안한 표현이 아니란 걸 아시나요? 실용서부터 경제, 경영, 인문학까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인 이시안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적자생존을 정면 반박한 책이라면서요. 제목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네. 이거라면서요. 근데 이게 보통 생물학 책이나 이런 거라고 하면 책 제목이 이렇게 안 줬을 것 같은데 되게 특이한데요. 그래서 작년에 조금 그 다정함이란 키워드가 엄청 히트를 또 하기도 했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딱 봐도 야 이게 생물학 책이다 그러면 아무도 안 사잖아요. 이게 약간 심리학 책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딱 따져보면 진화인류학으로 돼가지고 그 사건이나 예시들이 전부 다 진화론에 대한 그런 것들이에요. 네. 생물학에 대한 것들이라 사실은 여기선 다정함이라고 하니까 야, 이게 심리학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친화력이나 인간의 사회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친화력이 있고 사회성 좋은 뭔가는 계속 끊임없이 살아남았다. 네. 유전적으로. 네, 그래서 적자생존이 아니라 우자생존이다. 우자생존이요? 그 우정할 때 그 앞에 우자를 넣어가지고 우자생존. 그러니까 다정한 사람들이 결국 생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우리 보통 진화론 얘기하면요. 뭐 루시 얘기도 나오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뭐 호모자 붙기 시작하고 사피엔스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유전학적으로 뭔가 뭐라 할까요? 좀 더 먹이를 잘 구해오는 사람 이런 류의 어떤 유전 형질이 계속 변해가면서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얘기는 그런 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다윈의 적자생존도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다윈의 책에서는 종의기원에서는 최적자생존입니다. 최적자생존요? 그러니까 적자생존하니까 되게 강하고 힘센 것이 살아남는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최적자생존은 환경에 최적화된 사람들. 그러니까 강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좀 추운 그런 데서는 오히려 덩치가 큰 게 불리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지방질이 강한 사람이 살아남을 수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더 유리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적화된 환경에서 최적화된 사람이 살아남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거를 적자생존이라서 강한 것에 대한 어떤 근거로서 자꾸 되는데 사실은 다윈의 얘기도 사실 그건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뭐 예전에 어디 영화나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덩치 크고 힘 세고 뭐 이런 동물만 살아남는 것처럼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가 되겠네요. 오히려 그런 동물은 다 멸종되고 맘모스 멸종되고 쥐 막 이런 조그만 것들이 오히려 살아남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요. 쥐가 인류의 조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뭐 포유류의 따져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기존에 우리 고정관념을 깨주는 책이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제가 그래서 이 주경야독을 맡으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책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기적인 유전자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많이 좀 알려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책은 사놓고요. 안 읽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프리뷰만 읽고 어딘가서 가서 나 책 읽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은 뭔가 말문이 막혀서 얘기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앞으로 그럼 어디 가서 좀 아는 척하고 읽은 척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적자생존이 아니고 우자생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자생존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사례 자체로 보자면요. 그냥 인간이 사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아까 얘기했던 호모들 이제 나오면서 호모 에렉투스라든가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는 인간보다도 신체적인 조건이 훨씬 더 우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따져보면 그러면 신체적으로 했을 때 호모사피엔스가 훨씬 불리하거든요. 그렇죠. 덩치가 작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냐라고 한다면 대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관계, 사회적 협력이 되면서 그러니까 호모 에렉투스는 잘해봤자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집단 그런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지 더 이상 집단적으로 행동을 못했다고 그래요. 근데 호모사피엔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신체적으로는 딸리는데도 그런데 이렇게 같이 협업을 통해 가지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자, 그러니까 친화력, 커뮤니케이션, 커뮤니티를 만드는 능력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생존 경쟁력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협동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네. 살아남는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고고 인류학에서 뭐 예를 들면 발굴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도 약간의 상상력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데 뭐 유발 하랄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논의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보면 좀 상상의 질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국가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살아남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안데르탈린이 훨씬 더 우월한 조건이었는데 결국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았다. 이런 거는 대략 고고학에서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입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발굴했을 때 보니까 뭐 덩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발굴했을 때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린은 그냥 개별적으로 발굴이 되지만 사피엔스는 집단 주거로 발견이 된다든가 이런 걸 보면서 집단적으로 생활이 가능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상상력이 아니라 고고학의 바탕을 두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존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정함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심리학적인 어떤 다정한 사람이 더 뛰어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친화력이나 다정함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 긍정적인 측면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또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이게 다정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친화력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친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서로 공통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낯선 사람들이 만났을 때 할 말 없을 때 서로 알고 있는 누군가의 뒷담화를 같이 했을 때 가장 친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무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같은 직장에 있으면 상사 뒷담화를 할 수도 있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연예인 뒷담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과정에서 적을 설정하게 되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적 바깥에 있는 그 적은 적이지만 안에 우리라는 그런 둥우리가 형성되면서 친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화력을 강조하기 위해선 오히려 바깥에 가이드가 그러니까 딱 선을 딱 그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배타성이 생겨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나랑 같은 편, 우리는 같이 협동해야 돼. 그래서 먹이 사냥하러 갈 때도 같이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집단이야. 이런 걸 규정하기 시작하면 집단이 서로 간에 구분이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집단이 아닌 사람은 다른 남의 집단인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그다음에 우리보다 덜 떨어진다. 나쁘다라고 해야지 우리 집단의 결속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는 오늘날의 그 차별이나 혐오 같은 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보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생존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타하는 그런 게 생겨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지금 인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사실 나치 같은 경우가 유태인들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딱 설정을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그럴 때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유전 형질에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성을 가진 우리가 그렇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친화력 이런 것들을 우리 집단뿐만 아니라 다른 집단에도 좀 더 확대를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저자의 해결책이라고 하는 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나치의 유태인 학살 때 독일이면서도 유태인들의 탈출을 도운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가 봤더니요. 대부분 그 전에 유태인들과 교류가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접촉이 있으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데 정말 다른 집단에 속하고 나랑 접촉 한번 안 하고 대화 한번 안 했다라고 한다면 이 상상에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건 굉장히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접촉을 해보고 같이 일을 해보고 한 사람들은 훨씬 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인종을 통합한다든가 인종 차별도 있으니까 네. 인종 통합반을 한다거나 아니면 소셜 믹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네, 소셜 믹스 서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계층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공동 작업 이런 것들을 자꾸 유도해 가지고 접촉면을 좀 늘려야 된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의 폭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 책의 저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라고 하는 게 뭐랄까요?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가 어렵잖아요. 네.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네. 가상의 우리는 무엇이야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네. 우리는 다 똑같아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남들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집단이야 이런 상상 속에 뭔가의 개념이 만들어져서 네.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네. 그 상상 속에 머무르지 말고 직접 접촉해라. 네. 만나라. 네. 섞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군요.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잘하실 줄이야. 아니요. 네. 아니, 왜냐하면 지금에 있어서도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구별짓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팔렸고 지금 우리 뭐 정치가 좀 대표적이었지만 그렇게 네. 차별짓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 아니면 왜 그러는지 좀 궁금하다. 이런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러면 우리 정치로 잠깐 끌고 와서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작년에 이런 책이 많은 분들한테 네. 관심을 받았을까? 우리 사회가 그만큼 그렇게 서로를 뭐 혐오하거나 차별하는 네.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세요? 일단 정치에서요. 그런 전략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전략을요? 네. 그 예전에는 지금보다 전에는 네. 지역 차별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야 이런 네네. 전략이었다면 네. 지금은 조금 더 세분화된 거죠. 그 나이, 성별 하는 식으로 그런 우리 둥우리는 이건데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이야라고 하면서 구별짓고 차별짓고 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전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쪽 표를 확실하게 가져오마 이런 전략들을 폈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담론들이 재생산돼가지고 많이 퍼져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종의 표를 얻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조장해서 사람들한테 일종의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이 이제 그런 걸 깨달은 거죠. 100%의 표를 가져올 필요가 없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선 51%를 가져오면 된다. 이걸 깨달아서 51%에 소구될 만한 그런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 49%가 이제 적으로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거죠. 네. 이런 전략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등장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책들이 좀 각광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다시 원래 네. 책 제목으로 되돌아가서요. 네.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이거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혐오와 차별.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다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어떻게 다정해야 하는가. 과연 그런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면 개인 대 개인은 좀 더 많이 스킨십을 하고 다정하면 네. 그런 전략이 안 먹힐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가령 선거 때 많은 분들이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곳이 이길 줄 알았는데 라고 깜짝 놀라거든요. 네. 왜냐하면 SNS를 보니까 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SNS 안에 있으니까 다 이런 세상이구나 했는데 다른 편이 이기니까 뭐야 부정행위가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항상 비슷한 둥우리 안에서 계속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나는 SNS 너머에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이거 너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건 또 어떤지라는 적극적인 노력 알려는 노력들이 있어야지 사실은 지금 오히려 AI가 우리한테 이렇게 좀 장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뚫으려는 개인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진화론에서 시작해서 사회학까지 지금 여기서 온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교감을 나누는 것. 네. 이게 일종의 구별 지으려고 하는 네. 뭔가의 뭐 정치의 의도든 뭔가의 의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주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경야독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